2025년 8월 마침내 중국 대륙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틈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이징 서쪽 서산 기슭에 자리한 한 외딴 마을. 세산과 담을 쌓고 수십 년을 살아온 은둔자 잔이민이 남긴 한마디의 정보가 있었다. 하늘이 노할 날 5갈래로 찢어질 것이다. 처음엔 모두 허무맹랑한 노인의 망상이라 여겼지만 요즘 베이징 곳곳에서 기묘한 징조와 수상한 소문이 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엔 서서히 불안이 스며들었다. 마치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이야기들은 불길하게 퍼져나갔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지도 모를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충격적인 예언의 진실이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서산의 험한 산길 너머에 세상에 잊혀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 그곳에는 올해 76세가 된 잔이민이라는 노인이 홀로 살았다. 그는 한때 베이징 대학 철학과 교수였으나 30년 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은둔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이한 예언가라 불렀다. 그의 말이 놀랍도록 자주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스촨 대지진이 일어나기 석 달 전 잔이민은 조용히 말했다. 서쪽 땅이 갈라지고 큰 재앙이 닥친다. 그 말을 믿는 이는 없었으나 정확히 세달 뒤 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지진이 닥쳤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중국을 덮치기 반년 전에도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동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웃어넘겼으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마비시키자 모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2025년 7월 마을을 찾은 젊은 기자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예언을 남겼다. 하늘의 분노가 터지고 거대한 용이 5조각으로 찢겨나간다. 그 순간 동쪽의 작은 나라가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 기자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자 잔이민은 하늘을 올려다본 채 묵묵히 대답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전 8월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8월이 되자 중국 전역이 알 수 없는 불길한 사건들로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불씨는 베이징이었다.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다. 어떤 이는 이유도 모른 채 해외로 떠났고 또 어떤 이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만 남긴 채 사라졌다. 정부 청사는 텅 비었고 거리의 시민들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직감하며 불안에 휩싸였다. 사나이에선 금융가들이 재산을 급히 해외로 옮겼다.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이하나 가치는 곤두박질 쳤다. 외국 자본은 중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을 남기고 발을 뺐다. 광둥성에서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대규모 생산 라인이 줄줄이 멈춰섰다. 공장 문이 닫히고 수백만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도 심장에서는 이구르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봉기했다. 수만 명이 광장과 도로를 메웠고 중국 정부의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북반 만주에서는 조선족들이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기차역으로 몰려들었다. 플랫폼마다 발기될 틈이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보름 안에 벌어졌다. 사람들은 잔이민의 경고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안몸은 그 다음부터였다. 8월 중순 중국의 혼란은 눈더미처럼 불어났다.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부동산 거대 기업 홍다 그룹의 파산을 시작으로 기구의 신마오 그룹까지 줄줄이 쓰러졌다. 중국 경제의 3할을 차지하던 부동산 산업은 하룻밤새 중단했다.
위맨들은 예금 인출을 거부했고 돈이 없다는 냉정한 한마디만 남겼다. 분노한 시민들이 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조차 월급을 받지 못해 출동하지 않았다. 베이징의 번화가는 폐허처럼 변했고 상점마다 폐허 딱지가 붙었다. 거리엔 쓰레기와 적만만이 남았다. 천안문 광장에는 관광객도 경비병도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마저 등을 돌린 듯 자연재해가 덮쳤다. 양쯔강 지역에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형수가 들이닥쳐 우한, 난징, 사나이까지 물에 잠겼다.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집을 잃었다. 삼엽된 붕괴설이 퍼지면서 8일 주민들은 공포에 따았다. 반면 서부는 지속적인 가뭄에 시달렸다. 방바닥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파죽었으며 직업자들은 죽어가는 가축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북방에는 계절을 거스르는 한파가 내려앉았다. 8월임에도 눈이 내렸고 사람들은 그 기이한 풍경 속에서 하늘의 분노를 느꼈다. 100년 기산 관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는 날을 입에 올리며 두려움에 따았다. 그 혼란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잔압력은 순식간에 약화됐다. 각 지방정부는 하나둘씩 중앙의 지시를 거부하며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광둥성 서서기가 처음으로 베이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세금은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 우리 자금은 우리 주민을 위해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어 사나이 시장 역시 사나이는 사나이 시민의 것이다라며 사실상 독립을 청명했다. 신장 미구르 자치구에서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수립이 선포됐다. 수만 명이 거리에 모여 중국 국기를 불태우고 자신들의 깃발을 휘날렸다. 티베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터졌다.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의 귀환과 잃어버린 자치를 돌려달라고 외쳤고 그 함성이 히말라야 산맥을 울렸다. 예몬골의 몽골족들은 조상의 혼이 우리를 부른다며 독립 움직임을 드러냈다. 마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다시 일어서는 듯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더욱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조선족들이 한국 국기를 들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 외쳤다. 하얼빈과 서면 거리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다. 잔디민의 예언 속 5갈래가 현실로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퍼졌다. 그러나 충격의 정점은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선이었다. 절망에 빠진 수많은 중국인이 이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작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번졌고 중국 SNS에는 한국이 부럽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글이 넘쳐났다. K-드라마와 K-팝을 즐기던 젊은 세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감탄했다. 더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국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쏟아졌다. 중국의 몰락과 함께 한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미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분열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동쪽 작은 나라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며칠 뒤 대륙을 가르는 치명적인 균열이 일어났다. 8월 말 자미민의 마지막 예언은 완벽하게 현실이 되었다. 중국은 마침내 5개의 나라로 쪼개졌다. 가장 먼저 서쪽 견방이 떨어져 나갔다.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손을 잡고 서역 연방의 탄생을 선포했다. 새 수도는 우르무치로 정해졌고 거리마다 새로운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중국군은 더 이상 그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이구르 지도자들은 천년의 억압 끝에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티베트인들은
머지않아 달라이 라마가 돌아오실 것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북쪽에서는 북방 자치국이 세워졌다. 만주족과 몽골족, 그리고 뜻밖에도 조선족이 연대한 나라였다. 수도는 하얼빈으로 정해졌다. 특히 조선족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그들은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며 이 땅의 주인이라 선언하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자임했다. 나아가 조3의 나라와 반드시 하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쪽에는 남중국 연합의 모습을 드러냈다. 광둥, 푸젠, 홍콩, 마카오가 손을 잡아 수도를 광저우에 두었다. 점재력이 막강한 이들은 스스로를 진짜 중국의 정통 후계자라 칭했고 홍콩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자유의 귀환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였다. 영국식 민주주의 부활도 선언되었다. 동쪽 해안에는 동해 공화국이 탄생했다. 사나이, 잠수, 저장섬을 기반으로 한인나라는 수도를 상하이에 두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기술 강국이 되겠다고 야심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중부에는 증원공화국이 나눴다. 베이징, 허난, 산시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중국 공산당의 치료 거점이었으나 이미 예전의 힘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인구 14억의 거대한 국가가 5조각으로 갈라졌다.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각국은 저마다의 길을 거았다. 서역 연방은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중국어를 금지하며 이구르어와 티베트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북방자치국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선족 지도부가 한국과의 통일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민족 통합을 제안했다. 남중국 연합은 대만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진짜 중국은 우리라 주장했고 중화민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동해 공화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선언하며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실험 노선을 선택했다. 반면 증원공화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외쳤지만 이를 귀담아듣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 대격변 속에서 가장 크게 웃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북방자치국과의 통합 논의로 한반도의 국경이 만주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고구려의 옛 관토를 되찾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다. 중국 분열로 생겨난 거대한 시장 공백을 한국이 차지했고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연이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문화 영역에서도 한류는 5개로 갈라진 전 중국 전역에 퍼졌다. 특히 북방자치국에서는 한국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외교 무대에서의 위상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미국, 일본, 러시아가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세계 언론들도 이를 주목했다. CNN은 한국을 깨어난 작은 거인이라 불렀고 BBC는 동아시아의 새 주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중국이 5개 국가로 갈라진 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장님이 말한 천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처목한 일이 뒤따랐다. 분열된 5국가가 서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첫 불씨는 영토 문제였다. 북방자치국과 증원공화국이 베이징을 두고 맞붙었다. 북방자치국은 청나라는 원래 만주족이 세운 나라, 베이징은 우리의 수도였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증원공화국은 베이징은 중국의 심장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결국 무역 충돌이 벌어졌고 베이징 시내에는 총성이 울렸다. 동해 공화국과 남중국 연합도 사나이 인근의 정제 거점을 차지하려다 충돌했다.
얀쯔강 하류에서는 해전까지 벌어졌다. 한편 서역 연방 내부에서는 이고르족과 티베트족이 누가 진정한 서역의 주인인가를 두고 갈등하며 분열 조짐을 보였다. 전쟁과 혼란 속에 각국의 경제는 무너져 내렸다. 중원공화국이 가장 심각했다. 베이징 정부 청사 앞에는 굶주린 시민들이 몰려와 먹을 것을 달라고 외쳤고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다. 정부 기능은 완전히 마비됐다. 동해 공화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았고 외국 기업들은 모두 철수했다. 한때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던 상하이는 삽시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다. 남중국 연합은 그나마 사망이 나왔지만 홍콩과 광저우 간의 이권 다툼으로 증열이 생겼다. 광저우 시민들은 모든 혜택을 홍콩이 독차지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북반자치국은 끝없는 혹한에 시달렸다. 난단형 석탄이 바닥나면서 수많은 이들이 얼어 죽었고 특히 노인들의 피해가 컸다. 선역연담은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했다. 파크나나칸 사막이 끝없이 확장되며 오아시스 도시들이 하나둘 버려졌다.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정말로 하늘이 중국을 버린 것이구나. 그러나 절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자연의 재앙이 연이어 덮쳤다. 얀쯔강에 다시 계홍수가 밀려왔고 이번에는 삼엽댐이 실제로 붕괴했다. 하루를 뒤덮은 거대한 물벽은 오한과 난징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수백만 년이 목숨을 잃었다. 화마강마저 범람했다. 한때 중국의 어머니 강이라 불리던 강이 재앙의 원천으로 변해 허난성과 산둥섬을 휩쓸었다. 서부에서는 강진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리히터 규모 8.023의 지진이 일주일에 3번씩 일어나 신장과 티베트의 주요 도시들이 잿더미로 변했다. 북반은 끝없는 한파에 얼어붙었다. 8월임에도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모든 농작물이 얼어 죽어 대기근이 시작됐다. 이 끝없는 참상을 바라본 세계는 경악했다. 중국에 천벌이 내렸다는 말이 궁극년이 오갔다. 반면 한국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중국의 혼란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10년 의약품, 생활필수품 수출이 급증했다. 한국 기업들은 특수를 맞았으며 북반자치국의 조선족들은 한국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통합을 간절히 나왔다. 그들은 조3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고 싶어 했다. 다른 네 나라에서도 한국에 대한 선망이 커졌다. 한국처럼 살고 싶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급등했다. G7 가입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문안골이 상임이사국 후보로까지 거론됐다. 한국 국민들은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는 자부심에 가슴을 부풀렸다. 특히 노련 세대는 평생 중국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에 섰다며 감격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장기민이 남긴 예언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아직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아 있었다. 중국 5국가의 완전한 몰락과 함께 마침내 한국의 진정한 기회가 도래하는 순간이었다. 장기민이 예언했던 동쪽 작은 나라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 그 서막은 뜻밖에도 통일의 지혜였다. 북한 역시 중국 분열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최대 후원자였던 중국이 5조각으로 나뉘자 개국 지원이 순식간에 끊겨버린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급속히 숨통이 조여왔다. 설산다산으로 북반자치국의 조선족들은 북한 동포도 함께하자며 손을 내미었다.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 하나로 뭉치자는 외침이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중국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음을 바꿨다. 공산주의는 길이 아니다. 남한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고 결국 북한이 먼저 움직였다. 민족 대통합을 논의하자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심중하게 반응했지만 국민 여론은 폭발적이었다. 이제가 통일할 때다. 하늘이 내린 기회다. 특히 노년 세대의 열망은 뜨거웠다. 죽기 전에 통일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절규가 나라를 울렸다. 그리고 2025년 10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분단 70년 만에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통일과 동시에 영토 확장의 기회까지 열렸다. 북반자치국이 대한민국에 공식 통합을 제안한 것이다. 200만 조선족과 함께 만주단을 한국에 귀속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고구려의 옛 담토를 되찾는다는 말에 전국이 들끓었다. 관계 토대왕릉, 집안, 환인, 조상들이 누렸던 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상상에 모두의 가슴이 뛰었다. 정부는 심중론과 적극론 사이에서 고민 끝에 단계적 통합 방안을 채택했다. 경제 통합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정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경제적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중국의 5나라는 한국을 구세주로 여기며 10년 의약품, 생활필수품을 앞다퉈 수입했다. 한국의 수출은 10배 이상 뛰었고 삼성, LG, 현대는 각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고품질 보증이었다. 관광객 물결도 거세졌다. 5나라의 사람들이 선진국 한국을 보기 위해 줄줄이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 부산, 서울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났다. 한일 열풍은 정점을 찍었다.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전 지역을 석권했고 한국어 학습 열기가 치솟았다. 한국 대학으로 유학 오는 학생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중국 부유층은 몰라가는 조국을 떠나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들은 한우가 다르게 값이 치솟았고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외교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눈부시게 상승했다. 미국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격상하며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 동반자 관계로 확대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라며 공개적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마저 태도를 바꾸었다. 한일 세시례를 선포하며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 역시 러브콜을 보냈다. 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며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유럽연합도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본이라 칭하며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그렇게 한국은 동북아의 새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다. GDP 세계 5위, 무역 규모 세계 3위, 군사력 세계 6위 이제는 한단의 기적을 넘어 태평양의 기적이라 불렸다. 국민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조상님이 돕고 계신 게 분명하다. 특히 노년층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평생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당히 동아시아의 마tam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자미민의 마지막 예언이 아직 남아있었다. 2025년 11월 혼란이 잠잠해지고 한국이 확고히 패권국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는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동방의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자미민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5천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늘 당하기만 했지 남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련한 민족에게 하늘이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선언을 덧붙였다. 머지않아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 인류를 이끌게 됩니다. 기자들이 숨죽인 가운데 한 명이 물었다. 그 시기는 언제입니다. 2030년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때 한국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만주를 영토로 편입하며 경제력 세계 3위, 군사력 세계 5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잔이민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만 줬지 않고 서로를 보살피며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이민은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몰락은 정절이 아니라 서막입니다. 이제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 한가운데 한국이 설 것입니다. 그의 말은 곧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민족인가 보다라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노년층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보게 되다니 하늘에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부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각국 언론은 21세기는 곧 한국의 세기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일이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2026년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져 인구 8천만의 통일의 한국이 탄생했다. 그로부터 2년 뒤 북방자치국과의 통합이 성사되었고 마침내 만주의 땅이 한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고구려의 꿈이 무려 1500년 만에 실현된 순간이었다. 2028년에는 한국의 GDP가 일본을 초월하며 아시아 2위 경제대국에 올랐고 2029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세계 5대 강국 반열에 단단히 이름을 올렸다. 그야말로 잔이민이 남긴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실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2030년 새해 첫날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동방의 등불이 온 인류를 밝히리라. 한국은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허구가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선화기였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혼란, 한국의 기회, 그리고 역사에 대전한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의 계획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랄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순간은 허무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굳건히 대비한다면 어떤 시련도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된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위기,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로 한국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가? 역사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